애기들 9월 모의고사 풀이하고 시작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9월 모의고사 시험지 본인 거 펴시면 되고요. 혹시 시험지 안 가져온 친구들은 선생님 오늘 주간지에 넣어줬어. 주간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애기들 처음부터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해본 친구들은 6월 모평 풀이할 때도 느꼈겠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가장 하고 싶은 수업은 오늘 9월 모의고사와 같은 수업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게 시간을 정말 쏟아부어야지 풀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근데 6월이랑 9월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쏟아부어서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고 내가 만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해 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9월 모의고사 쉬웠죠?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히 도드라지게 차이가 나는 게 선생님이 생각할 때 공부 잘한 친구들의 오답률 1위는 6번입니다. 자연윤리. 근데 자연윤리 오답률이 40%대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절반 이상은 맞았다는 거야?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많이 틀렸는데 아니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 재종반도 선생님 이제 시대 재종도 하잖아. 걔네들이 거의 말렙 찍는 애들이란 말이야. 걔네들 오답률 1위 6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도드라지게 차이가 날까라고 하면 만렙을 찍었다라는 건 공부를 많이 해놨다는 거야. 근데 6번은 함정이 있죠. 그래서 6번은 함정인데 되게 웃긴 게 오늘 선생님이랑 6번 같이 할 거니까. 근데 공부를 어설프게 하잖아? 그럼 이거 맞춥니다.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맞추는 문제고 공부를 잘하면 함정에 낚이는 문제. 되게 좀 특이한 문제지.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이 부분들 다 할 건데 이건 전국구 단위의 오답률이에요. 전국구 단위 오답률이니까 EBS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건데 지금 기준으로 이제 1등급이 48점, 2등급이 45점, 3등급이 41점, 4등급이 35점. 전부 다 메인 주제들이지 책임윤리 하나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킬러 주제들이 다 대표되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왜 이 오늘 수업이 왜 중요하냐? 선생님이 서바 풀이도 하고 에티켓 풀이도 하지만 지금 선생님의 이 에티켓 풀이라든지 혹은 서바 풀이는 애기들 이 내용이 이거야 라고 해서 내용에 대한 설명일 거야. 근데 오늘 선생님이 9월 모의평가 풀이를 해주는 건 이거를 위해서 선생님이 에티켓과 서바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위해서 킬말을 한 거야. 무슨 얘기냐? 애기들 만점 맞을 때 애기들의 사고방식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문제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선생님 나머지 수업들은요? 그러기에는 가르쳐줘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 지금 이건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합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두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본인이 아직 이만큼의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공부가 안 돼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 아 저는 공부가 됐는데 이거를 조합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그 조합을 하는 부분들을 서바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언제나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애기들 시험장에 가잖아. 분명히 처음 보는 표현이 나올 거야. 난 이건 장담하건대요. 100%야. 만약에 똑같이 그냥 반복되는 표현이 나왔다? 그 평가원이 잘못한 거야. 왜? 애기야, 새로운 표현을 통해서 얘가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평가원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평가원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표현으로 애기들에게 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애기들의 이 머릿속에 개념이 있어야죠. 1번부터 시작해서 15번까지 이런 식으로 1 내용을 알고 있고 2 내용 알고 있어. 이걸 선생님이 구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식의 구술들이 애기들 머릿속에 있어도 1대1 대응이면 쉽지. 3번 구술 나왔네, 4번 구술 나왔네, 7번 구술 나왔네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듣지 못했던 24번 구술이야. 그럼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뭐지? 내가 이거 봤었나? 만약에 진짜 기본 개념인데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 그 기본을 채워줘야 돼. 근데 내가 분명히 얘네들 다 알고 있어. 그럼 얘는 8과 3의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2와 12의 조합을 통해 얘를 확인할 거잖아. 물론 선생님이 추상적인 비유지만 결국은 논리적 추론을 통한 연결이 중요한 부분이야. 애기들이 시험장에 갔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170, 1, 137 이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원전 어디 기숙탱이에 있는 거 그런 거를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애기들은 교과과정 안에 다루어진 모든 내용들이 애기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그 첫 번째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게 평가원 기출이라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의 모든 수업이 평가원의 기출에서 보여줬던 바들을 구조화시켜서 교재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엑셀표를 만들어서 선생님과 스펙트럼부터 시작해서 킬마를 마무리 짓고 이제 에티켓으로 온 거죠. 에티켓은 평가원이 보여줬던 부분들도 추가돼요. 당연히 다시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 EBS에서 추가되는 게 있어. EBS가 추가되면 오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 작년 수업 문제지. 작년 시험 문제에서 종신 노역형은 수감자보다 즉 수감자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시민보다. 이거 90% 오답률이었어. 왜? EBS에 있었던 내용이었거든. EBS에서 나오면 아주 뾰족하게 오답률이 높아집니다. 왜? 아이들은 EBS를 잘 보고 가지 않거든. 그걸 지식으로 물어보니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올해 9월 모의고사, 올해 6월 모의고사는 솔직히 EBS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선생님이 얘기했지. 첫 번째, 킬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공부했는지를 내가 물어봅니다. 그럼 선생님 저 킬마 안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의 킬마가 뭔가 새롭다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끔 선생님이 구조화시켰을 뿐 그 내용 자체는 평가원의 분석이고 거기에 플러스 교과 과정을 일부 넣은 거야. 학력평가라든지 교과서라든지 EBS라든지. 그러니까 그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선생님과 오늘 처음 수업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에티켓부터 시작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은 레벨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다 완성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막 공부를 이제 다져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건 선생님이 다 맞춰주긴 힘들고 목표는 똑같아.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만점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평가원이 보여준 모든 내용들은 애기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애기들 킬맛 답안지 요거밖에 안 된다 그랬어. 뭔가 거창한 책이 아니라 그랬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책은 쓰라고 요만큼 그림도 그려져 있지만 킬마 답안지 자체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반복하라고. 그리고 애기들 에티켓 시작할 때 선생님이 손글씨 줬죠. 에티켓 시작할 때 손글씨는 그 킬마의 손글씨 버전을 줘서 계속 써봐 할 때 계속 반복해서 여기다 모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야.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모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엑셀, 즉 9월, 6월 모의고사 풀이는 약간 차이가 있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회문화 같은 경우 그냥 문제풀이로 들어가지만 이건 애기들 이 내용 알고 있었어? 이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즉 애기들 이 내용 알고 있었어? 지금 2번, 12번, 8번, 3번 이 내용 알고 있었어? 이게 이번에 24번으로 나온 거야. 애기들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조합했어야 돼. 이걸 보여주는 거야. 지식이 부족하다면 지식을 채워야 되지만 지식이 있는데도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 조합을 못한 거야. 그러면 마음가짐이 나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왜 못 풀지? 내가 진짜로 이 킬마가 다 들어가 있고 에티켓까지 들어가 있다? 그러면 틀릴 수가 없어. 난 장담할 수 있어.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말이 있어. 9월 모의고사 문제 풀면 선생님 킬마 조합을 통해 모든 선지 다 만들 수 있다. 나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왜? 표현이 다를 뿐 개념은 똑같은 걸 다루고 있을 수밖에 없어.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거 나오지 않으니까. 나 수능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능은 킬마 버전 거기에 이제 에티켓 얹고 거기에 퍼파까지 얹으면 나 다 만들 수 있어. 나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걸 벗어난 적이 없어.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종종 얘기하죠. 6월에 처음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어. 일부러. EBS에서도 없었고 기출문제도 없었는데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 2년 전 롤스의 시민불복종 중에 간접적 시민불복종. 근데 처음 보여주는 게 있어. 작년 6월 칸트의 사회계약설. 이 사회계약설 안에 사회계약 안에 사형이 포함된다. 근데 그건 평가원이 일부러 문제를 그렇게 출제합니다. 나 6, 9월에 이거 보여줬으니까 니네 공부하고 수능장 가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달라. 근데 올해 6, 9월은 아예 그런 것조차 없었어. 그러면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6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킬러 주제만 할게요. 애기들 시험장 있으면 6번 보면 되는데 자, 어떤 형태냐? 페이지를 갑니다. 몇 페이지냐면 애기들 페이지가 없네. 페이지가 7번 페이지인데 주간지 7번입니다. 애기들 선생님이랑 6월 모의고사 푼 친구들은 알 거야. 주간지 받았죠? 요거예요, 주간지. 이 주간지에 7페이지인데 페이지가 빠졌어. 선생님이 이거를 맨 마지막에 최종 수정을 하면서 여기 파트만 7페이지에 빠졌어. 자연윤리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야. 난 지금 애기들에게 킬마만 뜯어온 거야. 선생님의 책에서 킬마 있죠? 그 킬마에 이번 선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뜯어온 거야. 애기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이번 선지 당연히 풀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과 하는 연습은 니네들 이거 공부했니? 애기들 이거 복습했어? 이게 첫 번째. 그 복습한 내용 가지고 자, 올해 9월 모의고사의 선지를 확인해보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수능도 똑같을 거야. 애기들 이거 복습해보자. 수능 선지가 이렇게 나왔다야.
근데 수능 선지가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다 공부를 하가긴 해야 돼. 근데 그 공부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 자, 이제 번호가 들쑥날쑥이죠. 왜냐면 선지에 맞춰서 선생님이 엑셀표를 만들다 보니까 막 46번, 47, 48, 49 가다가 다시 또 막 50, 11 막 이러니까 46번부터 30번까지 페이지로는 지금 7페이지에 해당되는데 페이지 번호가 없어요. 7페이지에 해당하는 거 선생님이 1분 줄 테니까 OX 해봅니다. 주간지.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별표 치세요. 자, 같이 볼까요? 먼저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레오폴드는 생태중심주의로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 동, 식, 생까지, 즉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다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존재, 이 입장이지.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건 아니야.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 다만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건 안 되죠. 그건 얜 O가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나요? 아니,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니까. 이거 자원으로 대우할 수 있다니까. 이익으로 접근할 수 있다니까. 저런 표현들로 나왔었다고, 지금까지. 근데 다만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플러스 윤리적 관점, 심미적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얜 O가 되겠지. 경제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윤리적, 심미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경제적 관점으로만은 안 돼요.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인 존재. 자, 비도구적 가치는 우리가 배우는 교과 과정 안에서 비도구적 가치, 즉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야. 도덕적 가치를 지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 인간 아닌 존재지. 이 인간 아닌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니, 왜 없어?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 이익으로 바라볼 수 있어. 자원으로 바라볼 수 있어. 근데 다만 윤리적, 심미적 관점으로 함께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다못해 이 부분은 그냥 아예 예시 자체를 들어두자. 아예 요 예시를 기억하고는 있으면 그 예시의 변형으로 많이 나올 거다.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생태계 보존을 위해 사슴 개체수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 얘는 O가 되지요. 그래서 얘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자, 이제 레오폴드. 생태계 안정을 해친 요거 그러니 이어지는 거야. 아까 이거랑 49번이랑. 거기에 이제 써놨다면 이게 이거잖아. 생태계 안정을 위해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 모두 NO. 가능할 수 있지.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 사슴개체수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얘 X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인간이 그러니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거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 정당화될 수 있지요. 11번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야? 가집니다. 다만 절대적이지는 않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사슴 개체수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건 사슴 죽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어떻게 존속할 권리를 가져요? 자, 생각해보자. 사슴도 존속할 권리가 있는 거야. 자신의 보존하고 지속된 존속의 권리가 있는데
다만 이 권리가 없다가 아니라 얘랑 지구랑 부딪힌다고 치자. 생태계랑. 그럼 생태계 보존이 먼저니까 얘를 절대적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슴 개체수가 조절돼가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이거랑 맨날 똑같은 예시를 듭니다. 비유로서. 어떤 비유냐? 우리 정의 원칙 생각해봐. 롤스의 정의 원칙. 롤스의 정의 원칙은 1원칙은 자유는 평등하다. 당연히 지켜야지. 2원칙,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당연히 지켜야지. 그러면 자유는 평등하다,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지켜야 되는데 애기들 둘이 부딪히면 당연히 1원칙이 중요하지. 그렇다고 2원칙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 1원칙도 지키고 2원칙도 지키는데 그런데 둘이 부딪혔었을 때는 1원칙이 더 우선하는구나. 그럼 이 부분이야. 존속할 권리 같지만 절대적이진 않은 거. 어떤 존재가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 가질 수 있죠. 자,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라는 건 생명 아니니까. 하지만 생태중심주의 레오폴드 입장에선 인, 동, 식, 생. 이거 무생물이잖아. 생태계 전체잖아. 당연히 도덕적 지위 가질 수 있지요. 5가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칸트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28번을 알고 있고 공부를 어설프게 한 아이들은 28번을 모릅니다. 28번을 모르는 친구들 입장에서 6번을 맞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위에 다른 의무를 갖지 않는다? 에이, 자연에 대한 의무가 있네요. 자연에 대한 의무가 있으니까 다른 의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갖지 않는다는 틀렸네요. 이거 맞는 말이지. 자연에 대한 의무는 성립할 수가 없어. 얘기야. 이거 포인트야.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거 꼬아서 수능에 자연에 대한 의무 내는 순간 오답이 올라갈 겁니다. 어설프게 공부한 아이들이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해서 자연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게 맞았으니까 이건 난 맞았어 이러고 끝나갈 수 있거든. 전국구 학생들의 대상으로 한다라면 딱 거기 포인트야. 그럼 무슨 얘기냐? 애기들 선생님 송구씨 5페이지 가지고 다니라. 혹시 송구씨 안 가져온 사람? 송구씨 안 가져왔어요? 저기요. 혹시 안 가져온 사람? 여기서 주세요. 손 들고 있으면 실장님이 주실 거예요. 여기 1명, 2명, 3명, 4명 여기도 주세요. 이건 선생님이 바꾸지. 주실 거야, 실장님이. 손 들고 있으면 송글씨. 애기들 선생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우리의 부교재야. 왜 부교재냐면 서바에서 주요 문제 풀 때마다 그지? 그리고 얘 할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이걸로 다시 보아가서 애기들 그 주제로 가봐, 그 주제로 가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 쓰여져 있을 거야. 모아놔야 된단 말이야. 혹시 다 받았죠, 그러면?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 5페이지 봐봐.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 직접적 의무. 여기 오직 인간만이 의무를 지닙니다. 인간에 대해서만. 그러니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녀. 자연에 대한 의무는 있을 수 없어. 근데 여기서도 지금 오늘 처음 혹시 듣는 친구들이라면 간접적 의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아니에요. 이 부분 자연에 대한 의무는 자연과 관련된 의무야. 이거 오답률이 별로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공부한 아이들이 이게 자연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해서 5라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기는 맞았으니까 이거를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생각해봐.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위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아. 자연에 대한 의무는 있을 수 없어.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란 말이야. 칸트가 이야기하는 모모에 대한 의무는. 모모에 대한 의무. 그래서 선생님 거기다 송글씨로 써놨었어. 모모에 대한 의무. 인간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만 지닙니다. 모모에 대한 의무, 인간에 대한 의무만. 근데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녀. 하지만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는 있지요.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가져요. 자연과 관련된 의무지. 하지만 자연과 관련된 의무조차도 이조차도 누구에 대한 의무야? 인간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오늘 처음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왜냐하면 선생님이 언제나 물어보잖아? 전부 다 칸트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닌다. X라고 하는 애들이 다 손을 들어. 이건 재종반에서도 듣고 언제나 처음 시작하면 다 그렇게 해.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있죠. 내가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 평가지 되게 자주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낚이지는 않아. 아, 모모에 대한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만 가능하잖아. 이렇게 말이지.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칸트 입장에서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의무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 잘 봐. 실천 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 사이에서만 직접적 의무. 그러니 무엇에 대한 의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칸트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인간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트릭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공부하면 자연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맞아서 이거 맞았네. 자연에 대한 의무 맞네. 잘못 5개념을 쌓고 갈 수 있어.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인간에 대한 의무 이거 알고 있어서 그래서 얘 안 골랐는데 얘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맞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 생각해보자.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이야. 갑이 레오폴드 그리고 을은 칸트입니다. 자, 생각해봐.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된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근데도 아이들 머릿속엔 자연에 대한 의무 있잖아요. 자연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자연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니까. 자연과 관련된 의무로서 인간에 대한 의무야. 자연에 잘해주면 인간에게도 좋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야. 선생님과 함께 지금 OX를 쭉 했지. 이 OX는 킬마 버전에서 선생님이 지금 선지와 관련된 것만 쏙쏙 고른 거야. 이 수능에서도 어떤 선지가 나올지 모르지만 킬마에서 쏙쏙 고르면 이렇게 다 연결될 거라고. 그럼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면 맞았어야 돼. 선생님 저 이 내용을 잘 몰랐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식이 부족한 거야.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해보면서 내가 지식이 부족한 부분인가? 아니면 내가 이 조합을 잘 못하는 건가?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봐. 자, 이걸 다 맞았어. 이미 이건 익숙하니까 다 알고 있었는데 조합이 부족했다라면 어디 한번 볼까요? 갑은 레오폴드, 을은 칸트입니다. 기억부터 보자. 인간은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아니 레오폴드 입장에서 맞잖아. 자원으로만 이용하면 안 되잖아. 경제적 관점으로 볼 수는 있지만 경제적 관점으로만은 안 된단 말이야. 윤리적 관점과 함께 심리적 관점으로 같이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 칸트는 솔직히 무시해도 됩니다. 한 명만 긍정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칸트는 왜 안 돼? 왜 안 돼? 칸트는 자원, 토지라는 건 그냥 수단적 가치일 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칸트는 X가 되겠지만 이건 한 명만 긍정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생명이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레오폴드. 하다못해 생명 있는 존재조차도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사슴 개체수 조절할 수 있어. 생명도 죽일 수 있는데? 아니 생명이 없는 존재의 파괴는 왜? 정당한 경우는 없다? 아니 생태계 보존을 위해 정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칸트 입장에서는 칸트는 인간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당연히 정당화되는 경우가 없다는 건 칸트 안 되죠. 자, 이제 디귿입니다.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가 있다. 당연히 레오폴드 입장에서 자연에 속하잖아. 인동식 전부 다. 당연히 다 개별적 존재 있고요. 칸트 입장에선 인간이 있을 거잖아. 이제 리을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선 자연에 대한 의무도 있잖아. 칸트가 긍정할 말이네요. X 요거 자연 이해에 대해서는 성립 불가능하다. 칸트 X 요런 식으로 요렇게 풀었을 거야. 근데 이 부분을 어디 보자. 자신 이외에 대해서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자연에도 되니까.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친구는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립 불가능하다. 칸트 맞네. 그리고 디귿을 리를 골라버린 거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요 내용을 가져간 친구들은. 근데 잘 봐봐 애기야. 이건 자신이잖아. 근데 여기 인간이잖아. 그리고 아까 인간에 뭐라고 쓰여 있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율적 관계, 그 자율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윤리가 성립되잖아. 자기 말고 칸트는 인간에 대한 의무 가능하잖아. 자기 아닌 인간에 대해서도 성립하잖아. 그러니 얘 불가능하다라는 말, 얘 X입니다. 그리고 레오폴드는 당연하죠. 자신 이외에도 동물, 식물, 생태계 전부 다가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부분.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아이들이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오히려 어설프게 공부해서 맞은 친구들이 꽤 되는 문제일 거야.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입장에선 실수. 저 자기를 그냥 인간으로 퉁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립 불가능하지.
이러면서 칸트에 오해가지고. 자,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본인이 판별. 근데 자신이라고 했었을 때 혼자 자기 자신만이란 말이야. 근데 인간에 대한 의무가 성립한다라는 이 개념으로 보면 자기 이외의 인간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 성립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요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표현되는 부분. 그러니 익숙해서 쑥 읽히는 순간 거기서 낚입니다. 그리고 이걸 틀리고 나면 너무 아까워. 실제로 몰라서 틀렸다라기보다는 생각을 못했네. 나 잘못 읽었네. 이렇게. 근데 잘못 읽은 건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범주 설정이라 그랬어.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 외에도 인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6번 다음에 9번인데 9번이 이게 선생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9번 이 9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애기들 틀린 친구들 선생님한테 얘기했죠. 9번 틀렸다고. 근데 선생님 충격받은 게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했거든. 지난주에 선생님이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서 홉스로크 룰스를 정리했어.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애기들 오늘 주간지 받은 친구들도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한 장짜리 따로 줬어. 왜 한 장짜리 따로 줬냐면 원래 페이지에 있어요. 한 장짜리 말고도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면 국가와 시민윤리 페이지로는 손글씨 페이지. 물론 손글씨 페이지가 모든 걸 다 포함할 수가 없어. 이렇게 짧은데 어떻게 다 포함하겠어. 하지만 진짜 엑기스만 모았단 말이야. 34페이지죠.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추가한 이유는 여기에 선생님이 모으고 꼬깃꼬깃 모았어. 이거 벗어나무지 안 나옵니다. 진짜로 99% 여기 안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 나머지 1%는요. 독해형으로 얹으면 그거는 가능해. 근데 90%, 95%다 여기 한 장짜리야. 왜? 시험에 나오는 EBS, 시험에 나올 만한 모든 것들을 선생님이 여기다 꼬깃꼬깃 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애기들은 이 내용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 리을을 틀렸더라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네 지난주 토요일 날 하고 시험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머릿속에 안 잡힌 거죠. 이제 공부하면 되죠. 자, 생각해 볼까요? 가비 홉스, 의리 로크인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거 전부 다 마무리 지었어. 그리고 선생님 이거 에티켓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손글씨까지 전부 다 정리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이거를 애기들은 다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리얼을 못 골랐더라고. 선생님 평등한 권리요? 자,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사회계약설은 이렇게 4가지 꼭지로 가져가라. 인간이란 여기서 시작하라 그랬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사회 자연 상태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연 상태. 그리고 선생님이 이 자연 상태에서 각각의 사상가들마다 자연법과 자연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서로 다르죠.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홉스는 자연법을 어떻게 봤는지, 그 다음 로크는 자연법을 어떻게 봤는지.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도 약간씩 달라요. 그 다음 자연 상태에서 사회 계약을 맺는 거. 그리고 그 사회계약에 맺는 방식의 특성들과 함께 국가의 특징까지 우리 지난주에 다 정리했어. 그리고 이제 어디 볼까요? 홉스 입장에선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긴 하지만 이기적이야. 성악설. 그러니 가만히 냅둬도 전장 상태. 만인대 투쟁이거든. 가만히 냅둬도 서로 미친 듯이 싸워. 평등한 자유의 주체로서 자유권을 지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여 있을 걸. 그 자유권 내가 뭐라고 써놓으라 그랬어?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무제한의 자유. 그리고 공통의 권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의도 부정의도 없는 게 홉스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 중간에 사회계약 맺어서 리바이어던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는 오늘은 패스. 오늘은 9월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가 만들어졌어. 그제서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국가는. 그제서야 시민은 재산권을 가지게 되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지난주에 다 했죠. 지난주야 더군다나. 이 절대군주 통치자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기적인 인간들을 통치해야죠. 이게 홉스야. 그러니까 자 봐봐. 절대 권력자가 탄생되는 거 여기 절대군주. 시민의 소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래. 그러니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맞는 말. 홉스 성악설이래. 그러니 당연히 성악설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일 수밖에 없다. 맞는 말. 자, 그리고
홉스, 로크 모두 다 선생님이 너무너무 강조한 부분이 자연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홉스의 자연법과 로크의 자연법이 어떻게 다른지도 너무너무 강조했단 말이야. 홉스의 자연법은 존재는 해. 하지만 외적 규범의 기능을 하지 않아. 하지만 로크 같은 경우는 외적 규범의 기능을 하는 자연법이란 말이야. 아니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없어? 로크 같은 경우에 자연법 당연히 있지. 자연법을 이해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법의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표현도 쓰지. 더군다나 로크 같은 경우 자연법은 당위적 규범으로 기능한단 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X죠. 그리고 이제 리을인 거야. 리을이 생각이 안 났대. 근데 이게 선생님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네다섯 명이 그런 것 같아. 여기서만 선생님한테 한 두세 명 그랬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말고 다른 이제 단과에서도 다른 수업에서도 선생님한테 와서 이거 틀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무 아까운 게 선생님이 이전에 전부 다 이거 끝내줬거든. 아니 그랬더니 선생님 집에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치 여기 다 쓰여 있는 거야. 평등한 자유의 주체로서 자유권을 가지면 이렇게. 괜찮아. 왜 괜찮냐고? 지금 9월이잖아. 그러니까 애기들 이거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을 만큼 수능장까지는 전부 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죠. 여기 봐. 기본권 진이잖아. 자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대. 평등한 자유의 주체로서 자연권까지 지닌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처음 보는 선지일 수는 있어. 왜냐면 선생님의 엑셀표에 100% 똑같은 선지의 개념이라고 나도 얘기하지 않아. 하지만 난 개념이 이 엑셀표에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엑셀표의 조합을 통해 선생님의 손글씨의 조합을 통해 모든 선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선지를 1:1 매칭이 아니라 우선 먼저 강력하게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거를 자유자재로 조합할 수 있을 만큼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돼. 근데 애기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과정 중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하기 전에 하는 엑셀표들을 자꾸 틀려. 그럼 그거는 지금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상태. 근데 내가 이걸 다 맞았어.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를 틀렸어. 그럼 그 조합을 못하는 상태. 이 두 가지는 좀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상황에 맞춰서 혹시 지식이 부족하다면 킬러 마스터라든지 그런 거 반복하고 그리고 또 기출문제 분석하고. 근데 선생님이 왜 킬마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의 킬마에 뭐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평가원이 다뤘던 모든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넣어놔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냥 기출문제로 봐도 되잖아. 애기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만점이 나오고 한두 개 정도만 틀려. 그럼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 마더텅이 되었든 자이스토리가 되었든 현돌이 되었든 그거 가지고 그냥 기출문제로 계속 평가원을 분석하면 돼. 그게 먼저 돼 있어야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끝냈다면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정의의 원리죠. 정의 원칙. 자, 이제 사회 정의도 풀어볼게요. OX 해봅니다. 1분 줄게요. 1분 30초? 자, 같이 볼까요? 갑이 지금 롤스이고 그 다음에 을이 노직인 건 모르진 않겠죠. 자, 이제 OX 먼저 해볼게요. 자, 롤스든 노직이든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적 정의지. 그러니까 분배의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의 결과의 정의가 보장되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절차가 공정하잖아? 결과 무조건 다 정당한 거야. 그래서 정의의 원칙하에 분배된 이런 결과라면 그거 다 정의롭다라고 보는 거지. O가 됩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모두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다? 무슨 말이야?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모두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어. 자기 자신의 이익만 고려. 그리고 상호 무관심. 그러니 얘는 X. 모두의 이익이라는 말이 안 맞아, 원초적 입장에서. 근데 선생님 32번 왜 맞아요? 자, 생각해봐. 원초적 입장이라는 건 여기지. 요렇게 해볼게. 그 원초적 입장은 또 선생님이 손글씨로 써놨죠. 페이지로 잠깐 손글씨 보면 손글씨로 보면 거기 동그라미 그려져 있죠. 원초적 입장. 페이지로는 20페이지? 아니다. 18페이지. 여기 봐봐. 여기 원초적 입장이야. 원초적 입장에 있는 이 개인은 거기 쓰여있잖아. 합리적인 개인으로 상호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 X야. 근데 잘 봐봐.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라는 건 이 원초적 입장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초적 입장에 합의한 내용은 거기 화살표로 쓰여져 있잖아. 이게 정의의 원칙이야. 1번 자유는 평등하다. 2번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그러니 자 봐봐. 여기에 합의된 정의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합니다. 왜? 차등의 원칙이 있으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 주는 거잖아. 여기서의 합의는.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한 상호이익의 원칙이다. 맞는 말입니다. 66번으로 넘어가면. 왜 맞아요? 내가 이거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외워달라고 했는데 외울 때가 됐어요. 선생님이 롤스의 정의와 관련해가지고 이 두 문장만큼은 외워달라고 한 게 있어. 너무너무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무엇을 외워달라느냐? 거기 형광펜으로 쓰여져 있죠. 정의의 원칙하에 굴러가는 리얼한 사회. 이 리얼 사회에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어? 공정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오늘 처음 받은 친구들은 거기에 형광펜 치세요. 상호 이익 위한 협동체. 외워. 이건 좀 외워. 그냥 이 표현은 좀 외워. 거기 리얼 사회 위치에 써있죠. 바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위에. 공정한 사회 상황에는 상호 이익은 협동체야. 얘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고려된단 말이야. 원빈에게도 이익, 내빈에게도 이익. 즉 원빈처럼 태어난 애가 있어. 내빈처럼 태어난 애가 있어. 원빈처럼 태어난 애는 너무너무 얼굴이 잘생겼어. 너무너무 얼굴이 잘생겨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이쪽으로 몰려. 요번에 차은우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이번에 차은우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고리즘에 떴더라고. 뭐라더라? 6급 공무원 차은우와 그 다음에 1000억 충주맨 이렇게 썼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6급 차은우를 고르는 거야. 거기 댓글에 쓰여있더라고. 하지만 현실은 1000억 차은우와 6급 충주맨 이렇게 쓰여있더라고. 근데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야?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너무 잘생기니까 사람들이 CF를 막 몰아드는 거야. 원빈처럼 태어나고 내빈처럼 태어나는 건 그 자체는 정의도 부정의도 아니지만 얘는 CF가 하나도 안 올리니까 얘는 빵원. 얘는 CF가 다 몰리니까 10억을 가져가는 거야. 이건 부정의. 그러니까 리얼한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임의적인 사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부정이니까 정의의 원칙하에 분배하자 이 얘기잖아. 근데 이게 왜 모두의 이익이에요? 원빈에게도 이익, 내빈에게도 이익, 모두에게 이익. 왜냐? 원빈은 자기 얼굴로 최소수에게 최대 혜택 주면 그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어서 이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혹시 만약에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고 쳐. 그럼 나중에 자기가 또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 모두에게 이 원빈은 자기 얼굴로 돈 벌 수 있으니까. 만약에 원빈이 북한 같은 사회에 태어났으면 돈 하나도 못 벌지. 내빈 입장에서는 이익이지. 최소 수혜자니까 최대 혜택을. 근데 아이들이 얘기해. 이건 내빈에게만 이익이고 원빈은 이익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원초적 입장으로 아기를 집어넣는다고 치자. 원빈으로 태어날래 내빈으로 태어날래.
아무리 세금 내도 원빈 고르지. 세금 내요 4억 내도 6억 받는 원빈을 고르지. 누가 최소수혜자 200만 원 받는 이 최소수혜자를 골라. 원빈에게도 이익, 내빈에게도 이익. 즉 공정한 정의의 원칙하에 굴러가는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 불복종에 붙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그냥 어디에도 다 붙을 수 있으니까 제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를 외우자라고 얘기했어. 그럼 잘 생각해봐. 차등의 원칙은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 이익의 원칙이죠. 그래서 67번으로 내려갑니다.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의 관념을 포함합니다. 호혜성이 뭐야? 상호 혜택. 그치?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 이익이 바로 상호 혜택을 주는 호혜성이잖아. 그걸 당연히 얘 5가 되죠. 이거 우리 전부 다 킬마 번호예요. 킬마 조합을 중간중간에 툭툭 빼냈지만 필요한 것들만 해냈지만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잖아. 자 이제 노직 볼까요? 노직 입장에선 최소국가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죠. 최소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이다. 맞는 말. 최소국가 이상의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어. 최소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 혼자만일까? 아니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전부 다 이렇게 보장해 주겠지. 롤스 또한 노직 또한 절차적 공이죠. 절차적 정의죠. 그러니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의 공정성 보장한다고 보지요. 그런데 노직의 절차적 공정성은 뭐라 그랬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1페이지에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죠. 22페이지, 23페이지에. 취득과 이전이잖아. 노직은. 무슨 얘기냐? 취득이 정당했어. 그러면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잖아. 조건들 있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발적인 노동. 그리고 자유로운 이전, 즉 이렇게가 앞에가 OK잖아. 그러면 소유권이 정당한 거야.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자유롭게 이전했다면 거기도 정의야.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자유롭게 이전했다면 정의니까 여기도 또 정의. 이 얘기는 뭐냐? 정당한 취득에 의해 정당한 이전이 잇따른다면 절대로 부정의는 생길 수 없습니다. 정부 노터치. 그래서 거기 1번에 정부는 개입 불가 이렇게 쓰여 있을 거라고. 그럼 잘 생각해봐. 최초의 정당한 취득에 이어서 자발적인 교환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이 잇따르게 되면 정당하지 않은 소유는 발생할 수 없다? 있다? 없어. 불가. 절차가 공정하면 전부 다 공정합니다. 취득가, 근데 선생님, 저 자유롭게 이전해도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거 봤는데요? 그치, 자유롭게 이전하면 뭐해? 처음부터 정당한 소유권을 갖지 않은 사람이야. 이 경우라면 다르지. 이 경우는 갖지 못하지, 정당한 소유권을. 하지만 취득이 정당했고 이전이 정당하다면. 그래서 선생님 맨날 똑같은 예시들죠. 또 꺼내볼게요. 수능 때까지 또 여러 번 꺼내겠지만 바로 이거. 노직의 소유권 이론은 그냥 이거 한 번이면 끝나. 소유물과 소유권. 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으로 소유물을 얻었어. 포스트잇은 소유물, 이게 빨강이가 소유권. 난 소유물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상황이야. 토끼야 토끼야 사랑해. 내가 너 토끼 이거 줄게. 얘는 노동하지 않았지만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자유롭게 이전했으니까 얘는 자기의 소유물에 소유권을 가진 상황이야. 정의. 부정의가 생길 여지가 없어. 그런데 이 포스트잇이 너무너무 탐난 무가 포스트잇을 훔쳐갔어. 소유물을 훔쳐갔어. 소유권과 소유물이 분리된 상황. 부정의.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 소유물을 야 탱구리 너 이거 가져 라고 줘도 부정의. 자유롭게 이전해도 부정의. 왜? 얘는 이미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니거든. 그런데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자유롭게 이전. 나는 이거 얘 줘야지. 부정의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 정당한 취득에 이어서 정당한 이전만 잇따르게 되었다면 정당하지 않은 소유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유물을 자유롭게 이전했다면 그치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야. 앞에가 다 정당이야. 자유롭게 이전했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정당하다. 5가 되지요. 자 이거 가지고 이번 9월 볼까요?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인 상황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분배는 모두 정의로운가? 롤스 긍정하겠지. 여기 요거 봐봐.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 애기들 송글씨에 다 쓰여져 있어요. 다만 그 절차가 다르지.
롤스 입장에서는 무지의 베일하에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노직 입장에서는 취득과 양도의 절차의 정당성을 얘기하겠지. 자, 생각해봐.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분배 모두 정의론과 롤스 노직 긍정이야. 근데 이 A의 이 표현은 롤스는 긍정하고 노직은 부정해야 돼. 오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X. 자, 니은입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잖아.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상호 무관심한 게 맞아. 하지만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의 합의는 정의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와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자, 차등의 원칙은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가? 아까 다 썼잖아. 공정으로서의 사회는 상호 이익을 협동체. 그리고 거기에 또 모두 있었어.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의 관념을 포함한다. 그러니 얘 당연히 그러니 저는 원초적 입장에서 상호 무관심. 원초적 입장과 원초적 입장의 합의는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라고 보면 안 돼. 완벽하게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돼. 그럼 얘는 B는 O. C. 최소국가가 시민들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이건 나는 거저주는 선지라고 생각하거든. 자유지상주의 노직의 입장에서 누구의 권리는 더 존중해주고 누구의 권리는 인정해주지 않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당연히 X야. 그리고 이거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을 충족했다라는 건 취득에서도 정당하고 이전에서도 정당하다는 말이야. 그 소리는 모두 정의롭지. 이건 롤스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이건 노직만 보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O가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이 부분도 처음 보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 바로 이런 부분들도 처음 보는 표현일 수 있죠. 하지만 애기가 모르는 내용이 없어. 왜? 킬말을 공부하고 에티켓을 공부했다면 모를 수 없어. 이걸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을 만큼 공부했으면 그 조합을 통해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자, 이제 이 다음 두도 볼까요? 이제 이 부분 시민불복종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선지 4개가 4개랑 똑같아. 그래서 이거 20초 줄게요. 4개만 하면 돼. 이 4개랑 똑같아. 자, 같이 볼까요? 자, 시민불복종. 선생님 시민불복종 또 손글씨 잠깐 볼게요. 애기들 다 쓰여져 있으니까. 롤스 단독으로 나왔죠. 페이지로는 27페이지, 손글씨 27페이지 봐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있어. 시불의 의미가 무엇이냐. 시불이란 시민불복종이야 이거. 그 다음에 시불의 주체는 그래서 시불의 대상은 제일 시험 많이 난 게 이 3가지죠. 시불이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꾸고자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지. 그래서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랬어. 왜냐? 롤스는 자신의 시불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부 부정의한 법 정책에 대한 저항. 이걸 시불이라고 개념 정의했는데 얘가 위법행위야. 법을 지키지 않는 거. 근데 이 포인트가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체제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왜? 본인이 자기의 주장을 쓸 때 얘를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냥 만나보는 시불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만나보지만 롤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험 문제, 모든 주제, 모든 주장은 얘를 향해 있어.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체제를 지키는 거. 왜냐면 체제를 깨부수는 건 선생님이 얘기했죠. 만점을 맞고자 하는 게 목표야. 이게 정의라고 쳐보자. 9등급을 맞는 친구들과 1등급인데 계속 한 개를 틀리는 친구들과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 시불은 오답노트 하는 거야. 개념을 처음부터 쌓자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 한 개 정도는 계속 틀려서 만점은 안 나오지만 1등급이 나오는 것도 공부 많이 한 거거든. 개념부터 다시 쌓자? 그 누구도 이걸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체제의 안정성을 지킨다. 개념은 지키면서 오답노트 하세요. 요 느낌이야. 이게 시불이라면 시불의 주체는요. 공유된, 즉 정확하게는 이거지. 시불의 주체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입니다.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정확하게는 시민만이야. 그럼 자, 생각해봐.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시불의 대상, 요 전에 시불의 정당성, 정당화 근거, 공유된 정의관이지. 정의관. 그럼 자, 생각해봐.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이 공유된 정의관을 바탕으로 한다면 얘가 소수여도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선생님 맨날 트랜스젠더 얘기해 주잖아. 트랜스젠더도 무슨 상관이야. 트랜스젠더가 자기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고 트젠 공직자 제한법을 정해요. 괜찮다고.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이 이익 집단이면 뭐 어때?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이 종교 집단이면 뭐 어때? 다 상관없어. 다만 그 근거가 이익 집단의 신념, 그 근거가 종교 집단의 신념, 그 근거가 소수의 도덕, 이건 안 돼. 근거는 다 공유된 정의관이어야 돼. 소수가 시민불복종을 하든 공유된 정의관, 이익 집단이 하든 공유된 정의관, 종교 집단이 하든 공유된 정의관. 그리고 시불의 대상은요. 시불의 대상은 X2, Z2만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수업한 모든 친구들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을 X2, Z2로 해. 왜? 정의의 원칙 있죠? 정의의 원칙, 자유는 평등하다.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A, B, C라고 해보자. 이건 지켜야 하는 거. 거기 쓰여져 있어요. 지켜야 하는 거. A, B, C는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를 위반한 부정의한 게 있어. A를 위반한 X1, Y1, Z1. 약한 부정의들이야. 강한 부정의는요. X2, Z2, Y2. 하지만 롤스가 생각할 때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이 두 개. 오직 이 두 개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애기들 시험장에 가면 새로운 표현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새로운 표현이 나왔을 때 X2, Z2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봐라. 즉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지라도 X2, Z2라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야. 그리고 의회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지라도 X2, Z2라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여라. 그래서 이 부분 시민불복종은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 즉 X2, Z2만. 다만 시민불복종의 여부는 법의 부정의한 정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약한 부정의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야.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야. 모르는 친구 없죠? 근데 거꾸로 물어봐서 왜 아닌데?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왜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닌데? 체제 안정성을 깨치기 때문입니다. 왜요? 약한 부정인데 약한 부정이 시민불복종! 약한 부정이 시민불복종! 세상이 너무 혼란해져. 약한 부정이마저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려고 한다면 체제의 안정성이 깨지니까 약한 부정이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야. 차등의 원칙은요. 차등의 원칙은 위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위반된 거 맞아. 이건 기회균등이 똑같지 않으면 얘도 위반된 게 맞아. 차등의 원칙 위반은 아까 내빈에게 200만 원 주면 차등의 원칙 위반일까? 400만 원 주면 위반 아니고 누군가는 100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명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명확한 기준 잡기 어려운 부정의에 대해 시민불복종을 인정하게 되면 너도 나도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야. 체제 안정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부정의한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차등의 원칙 위반은 시민불복종 대상 아니구나. 자, 이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시민불복종이라는 건 뭔데요? 시민불복종의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보통은 소수자가 이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얻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소수자는 다수자에게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에 공통된 정의감이 근거예요. 자, 생각해봐. 소수자여도
공통된 정의감에 의거하여 심의부정할 수 있는 거야. 의거하여. 자, 이 부분. 합당한 요구에 대한 숙고를 강요하게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어. 어색한 부분이 만들어지는 부분, 제시문을 가지고 선지화시킬 때 이건 선생님이 엑셀화 시켜서 제시문을 선지화시킨 내용이어서 애기들은 이걸 보고 갔지. 그러니까 숙고를 강요하게 하는구나. 숙고에 대해서 숙고라는 건 심사숙고 거기 쓰여 있을 거야. 킬마에. 이게 당연히 O가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다수자들에게 알리려고. 그럼 선생님, 저는 이거 권력자라고 이번에 나왔던데요. 야, 이거 매칭시키면 돼. 선생님이 킬마 52페이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52페이지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애기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면 이거 출처 2018학년도 수능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킬마 페이지 52페이지 답안지 가지고 다니라고 했으니까 이 52페이지 킬마의 16번 여기 봐봐.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시민의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면 그 책임은 불복종한 자들이 아니라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권위자와 권력자겠지. 이게 다수자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 맨날 똑같은 예시 듭니다. 어떤 예시냐? 트랜스젠더 공직자 제한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트젠이 막 시위를 하고 있어. 근데 트젠의 시민불복종 옆에 시위를 하는 이 옆에 분명히 따라붙는 사람들 있다니까. 불신지옥? 할렐루야? 예루살렘 뭐 이런 식으로 따라붙는 사람이 있다니까. 둘이 막 싸우는 것처럼 보여. 근데 정당한 시불이잖아.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으니까. 정당한 시분이 시민의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보면 트젠 잘못이 아니라고. 이거 누구 잘못? 아직까지도 그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부정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 부정의를 바꾸려고 생각하지도 않은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다수자들에게 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예시할 때는 유권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붙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수에 의해서 제기된 사안은 심의부정의 대상이 아니다. 무슨 말이야. 소수도 심의부정 할 수 있어. 이익집단도 심의부정 할 수 있어. 종교집단도 심의부정 할 수 있어. 얘는 X입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국가 처벌이 심의부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 자, 생각해봐. 어떠한 국가 처벌이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 국가처벌법은 심의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처벌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거나 심각하게 그 처벌이 인신의 자유를 속박한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심의부정 대상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X 또 Z2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 N, X.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 왜? 기본적 자유를 침해했지만 이 부분 약한 부정. 약한 부정의한 법은 시불의 대상이 아니야. 그게 당연히 정당하지 않을 수 있지. 그리고 디귿.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 물론 강요가 촉구로 나왔어. 다수자가 권력자들이라고 나왔어. 하지만 여기 우리 그대로 했잖아. 어떤 부분? 시민불복종의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에게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 숙고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니까 이 선지를 이렇게 바꿨을 뿐인 거야. 이게 맞는 말이네요.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을 전제하므로 소수자가 주체일 수는 없다? 아니 왜 소수자가 주체일 수 없어? 소수자 주체일 수 있잖아. 자, 다시 얘기하지만 갑자기 생뚱맞게 무언가를 가지고 오지 않아. 하다못해 처음 쓰는 표현조차도. 그럼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술의 조합을 통해 얘를 정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15를 했다면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5번. 이것도 OX 1분 줄게요.
자, 같이 볼까요? 갑을의 사상가들인데 갑은 뭐 누구 우리 누군지 이거는 당연히 기본이니까 자 이제 베카리아부터 시작해 볼게요. 형벌은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라는 말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봐. 공익에 반하는 정도 실제로 공리주의가 다 이 얘기하죠. 위법행위로 얻는 이득보다 무엇이 커야 된다? 형벌의 정도가 커야 돼. 그러니까 위법행위로 얻는 이득이 그 범죄자에게 크면 클수록 당연히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맨날 똑같은 예시 드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 100만 원짜리 했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형벌의 정도겠지. 하지만 그 불법 도박 사이트 애기들 기억나시죠? 110억 마늘밥 이거보다 형벌의 정도가 훨씬 더 커야지. 누가 더 세상에 해악을 많이 끼쳤을까? 얘겠지. 그러니 당연히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사형입니다. 사형은 범죄력이 전혀 없는 아니지. 일부러 선생님이 여기 쭉 연달아 놨었던 내용이었어. 사형 순간의 강렬한 인상만 줄 뿐인 반면 종신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주므로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크다라는 말 얘는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여기가 사형이야. 여기가 종신노역형이야. 한번 둘을 비교해보자. 얘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 어떤 부분이냐? 강도는 얘가 더 크거든. 근데 지속도가 얘가 더 커. 근데 문제는 과연 범죄 예방에 강도가 더 큰 영향을 끼치느냐? 지속도가 더 큰 영향을 끼치느냐?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큰 영향을 끼쳐요? 얘가 더 큰 영향을 끼쳐.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가 얘가 더 큰 거야. 그리고 공포도 이 부분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거야. 강도는 하루 정말 무섭다 이러고 잊어버리거든.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보면 공포감이 계속 쌓이니까 아 공포도 얘가 더 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 이 종신노역형에 대한 공포는 시민이 더 크게 느낍니다. 선생님 수감자죠. 실제로 종신노역형을 하고 있는 수감자보다 그 공포는 시민에게 더 큽니다.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감자는 매일매일이 같은 삶이야. 그래서 무감각해져. 근데 바깥에서 보는 시민은 뭐야 10년 지났는데도 종신노역형 하고 있다 이렇게 무섭다고. 그래서 이거 또 맨날 똑같은 예시 들죠. 어떤 예시냐? 선생님의 남편의 동생의 와이프가 있어요. 선생님이 사문할 때도 예시 들고 종종 예시를 드는데 얘 완전 미국인. 완전 노랑머리 미국인. 로라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로라라는 친구는 실제로 로라 가족이 완전 백인이어가지고 한국을 잘 몰라. 실제로 코리아라고 이야기하면 노스 코리아? 이럴 정도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냐면 그들에게 코리아는 김정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이제 가족들이 한국에 놀러 올 일이 있어. 그럼 항상 통일 전망대부터 갑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려. 와우 노스 코리아 이러고. 그럼 그 외국의 그 미국 친구들이 아유 오케이 이러고 올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자 생각해봐. 애기들 김정은이 오물풍선 쐈을 때 죽을 만큼 힘들었어? 우리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근데 외국에서 보면 와 한국 미쳤다. 한국 이제 죽을 만한 죽는 거 아니야? 한국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우리는 이미 쪄들었어 김정은한테.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한테 쪄든 수감자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게 무감각해졌어. 근데 그걸 외적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단 말이야. 근데 미국도 비슷할 거야. 미국 엊그저께도 총기 난사 사건 있거든. 걔는 총기 난사 사건이 1년에 진짜 몇 건씩 일어나. 근데 외국에서 우리가 보면 어머 어떻게 살아? 어떻게 무서워서. 근데 걔네들은 그냥 그게 일상인 거야 또. 또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가 또.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일에 처한 수감자는 무감각해진 감각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지만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더 큰 공포란 말이야. 그러니 종신노역형이 더 큰 공포를 안겨주므로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서 크다니까 사형이 없다는 건 아니라고. 사형제는 보다 효과적인 형벌제도가 있죠. 이 얘기 뭐냐? 사형제가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야. 효과가 있기는 해. 적을 뿐이지. 그러니 얘 폐지돼야 된다. 5가 되지요. 자 이제 칸트는요.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 밑줄 긋고 동해보복의 원리. 이번 6월에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괜찮죠. 요즘 맨날 똑같은 예시 들어.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자, 사람이 죽었어. 누군가 사람을 죽였어. 너도 죽어야 동종성. 죽음은 죽음으로만 가능해. 이거 동해보복이야. 이게 평등이야. 근데 이게 완전 1대1 매칭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교정적 정의할 때 다시 할게요. 다만 이런 거. 근데 선생님 왜 경중에 따라요? 자, 생각해봐.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사형 받아야 되지만 누군가가 범죄를 요만한 폭력을 저질렀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돼. 범죄의 경, 가벼울 경, 무거울 중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얜 형벌의 경중은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야 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 요거 범죄와 형벌 간에는 비례의 관계 성립 맞는 말이죠. 즉 평등의 원리도 비례의 관계도 맞는 말인 거야. 그리고 이 비례는 여기서도 있을 수 있어요. 1대1 비례 이렇게 얘기해도 가능하나? 동해보복이랑 1대1 비례니까. 형벌은 하나의 정언 명령, 즉 옳다는 이유로 무조건 행하는 것. 정언 명령이란 건 이런 거죠. 그러니 당연히 5가 됩니다. 그러니 다른 이유가 아니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져야 돼. 뭔 일을 잘못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건 거야. 그 얜 5가 되죠.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볼까요? 갑이 베카리아, 을이 칸트입니다. 자, 사형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게 가능해? 베카리아한테? 불가능하지. 왜 없어? 있기는 있어. 작을 뿐이지. 형벌은 응당한 비례의 원리. 자, 베카리아도 비례였잖아. 그 다음 칸트도 비례였잖아. 다만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해. 위법행위로 얻는 사회적인 그러한 뭐랄까 사회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례하는 건 베카리아인 반면에 얘는 그런 거 없이 범죄 그 자체, 행위 그 자체에 비례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응당한 비례는 맞지.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둘 다 맞지.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 범죄 억제력 있어. 하지만 정당하지 않아. 왜? 더 효과적인 거 있으니까. 칸트 입장에서 범죄 억제력이 있으면 뭐해? 다른 목적, 즉 범죄 예방이 아니 이런 거면 안 되는 건데 형벌은 오직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일 수가 없잖아. 형벌은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18번, 19번 남았죠. 이거 하고 쉴게요. 18번으로 가보자. 자, 국제관계 그리고 평화. 18번 문제도 선생님과 함께 1분 줄게요. OX 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여기 세계 공화국을 수립하여 영구적인 평화 유지에 기여해야 된다. 자, 모겐소는 거기도 손글씨로 쓰여 있는데 모겐소는 국제관계를 무정부주의로 봅니다. 얘는 A라는 국가는 주권 가진 나라, B라는 국가도 주권 가진 나라, C라는 국가도 주권 가진 나라. 끝. 이거를 통괄하는, 이걸 다 컨트롤하는 세계공화국 인정하지 않아. 세계공화국을 인정하는 건 이상주의든 모겐소든 칸트든 그 누구도 없어. X. 국제관계에서 그래서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국가의 권력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국가들이 서로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싸우는 무정부주의란 말이야. 거의 무정부주의적 관계야.
그 얘는 5가 되죠. 그리고 이거 2022학년도 6월 선지를 올해 가지고 온 거야. 제시문을. 이거 봐봐. 국제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게 실제로 모겐소 입장입니다. 실제로는 국익을 추구를 해. 근데 그 국익 추구의 진짜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 자, 국익을 추구하는데 누군가는 하트가 국익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세모가 국익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네모가 국익이라고 생각해. 뭐든지 상관없다 이거야. 근데 이게 궁극적인 목표겠지. 근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권력이야. 권력 획득이 있어야지만 이 국익 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든 권력 획득이 1차적인 목표이다.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유, 안전보장, 번영, 하트, 세모, 네모 각각 다 다양할 수 있어도 결국 그들이 국제정치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건 얘는 다 똑같아. 얘가 1차적 목표인 거야. 그래서 권력 획득의 목적 자체의 이유가 결국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지. 자, 이제 모겐소 힘을 통해 힘을 견제하는 세력 균형은 전쟁을 억제합니다. 근데 이 세력 균형이라는 건 거지. X, Y, Z 묶어서 A, B, C, D 묶어서 얘가 세력 균형 이렇게 동맹을 맺을 수도 있어. 근데 있잖아. 자력 구제 가능합니다. 즉 X, Y, Z가 이랬는데 혼자 USA, 미국 혼자 얘네 다 상대해. 이걸 우리는 자력 구제라고도 하죠. 자력 구제이든 뭐든 뭔 상관이야. 세력 균형 가능한데. 동맹 없이는 불가능하다? 틀렸죠.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아, 자력 구제도 되는구나. 자, 이제 그 다음 칸트입니다. 국가 간의 적대 행위 중단이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적대 행위가 중단되었다고 할지라도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연맹 필요하고요. 이것만 필요하겠어? 공화정 해야 되고요. 즉 확정조항 다 지켜줘야지. 이것만 해야 되겠어? 예비조항도 해야지. 그러니까 전쟁만 중단됐다고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얘는 5가 됩니다. 국제법 강조되죠. 확정조항의 두 번째 문장이지. 두 번째 이야기. 국제법상의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 그러니 국제법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EBS에선 저 국제법을 사회계약의 입장으로 계속 묻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 나중에 에티켓이랑 할 거야. 에티켓에서. 그래서 이 국제법,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한다. 맞는 말.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법 필요해. 국제법을 통해서 국가 간의 우호와 시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합니다. 국제법상의 국가들의 연방체제니까 국제사회의 평화는 국제연맹을 통해 달성될 수 있어요. 5가 되죠. 자, 이제 가볼까요? 갑은 모겐소, 을은 칸트인 상황입니다. 1번,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적 권위가 분쟁 해결에 필수적이다. 아까 봤지? 세계공화국 안 돼요. 무슨 단일 정부 안 돼요. 주권보다 상위 NO! 국제관계는 주권 국가들 사이에 여기 권력을 투쟁하는 무정부주의적 관점이야. 따라서 얘는 X. 이거 틀린 대부분의 친구들이 2번 골라서 들었습니다. 왜일까? 세력 균형? 응? 세력 균형 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자, 봐봐. 세력 균형을 왜 해야 하는데? 전쟁을 억제시켜서 해야 되는 건데 모든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이야. 모든 국가의 이 목적은 국익인데 그 국익은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어. 하다못해 여기 쓰여 있잖아. 여기 어디 쓰여 있었어? 여기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든지 평가원이 선지를 만드는 첫 번째 방식. 자신이 보여줬던 제시문에서 선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 애기들에게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이 제시문을 익숙할 때까지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2014학년도 제시문부터 2024 제시문까지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무엇이 나올까요? 물론 안 나온 게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그 부분에서 애기들이 그런 용어들이 익숙해진다는 건 시험장에서 거의 이거 봤던 건데 이러면서 고를 수 있을 레벨까지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 X가 됩니다.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의 적대행의 중단으로 아까 뭐라고 쓰여 있었어? 단지 중단만 됐다고 영구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잖아. 아니 어떻게 국제법에 적용이 없어? 답 5번입니다.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 간의 전쟁이 억제될 수 있잖아. 모겐소 입장에서 동맹 가능하잖아. 비밀 외교도 가능하잖아. 칸트 입장에선 비폭력적 수단 통해서 국제연맹을 통해서 평화연맹을 통해서 국제간의 전쟁 억제되지요.
그러니 얘는 5, 5.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생각보다 이거 2번이 너무 확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때문에 2번 고르고 넘어간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19번. 갑은 롤스, 그리고 의 같은 경우는 싱어가 되죠. 자, 이것도 OX 해볼게요. 1분 줄게요. 자, 같이 볼까요? 고통받는 사회가 스스로 정치 문화를 개선하도록 원조해야 된다. 맞는 말. 왜 맞냐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고통받는 사회 그 이유는 체제와 제도의 결함이라 그랬어. 그래서 롤스의 이 포인트는 체제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하는 거야. 물론 무법국가는 해당되진 않죠. 지금은 이제 요거 안 나왔으니까 이것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래서 체제 개선이 제일 포인트야, 롤스에게. 엉망진창의 체제를 가졌으니 체제를 바꿔서 질서정연하게 만들자라는 부분. 그래서 요거 70번으로 훅 넘어갑니다. 인권에 대한 강조는 무능한 정치체제나 국민의 복지에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즉 체제의 결함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바꾸도록 할 수 있다야. 그럼 당연히 엔 5가 되지요. 체제. 무능한 정치체제도 체제는 있는 거야. 제도는 있는 거야. 국가 간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지. 질서 정연한 사회야. 근데 선배님 나는 이 그림 그리죠. 고통받는 사회가 동그라미야. 체제가 엉망진창이야. 파랑색 동그라미. 근데 여기 꽉 차 있어. 자원이 많아. 시험의 포인트는 얘입니다. 자원이 있어도 체제가 엉망진창이니까 동그라미니까. 그러니까 원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네모 반듯해. 얘는 체제가 괜찮아. 근데 여기는 자원이 있지만 여긴 자원이 없어. 얘 빈곤해도 원조의 대상 아닙니다. 시험 문제 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얘는 불평등? 요즘은 불평등이 있어. 근데 얘가 문제가 되진 않아. 어차피 체제가 괜찮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잘할 거야. 그래서 얘 5가 됩니다. 자, 이제 싱어입니다.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 싱어 입장에서 당연히 공리주의적 관점이잖아. 근데 선생님 여기 왜 갑자기 시민불복종이 나와요? 공리주의를 꿰뚫습니다. 실제로 이 공리주의가 어디서부터 꿰뚫어지냐면 서양 윤리에 접근해 벤담 밀부터도 꿰뚫어져. 그래서 벤담 밀에서도 종종 동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가 EBS에 나와. 공리주의의 특징이야. 공리주의의 특징은 결과론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걸 시민불복종에 붙든 싱어 입장에서 싱어의 시민불복종이 결과론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 싱어가 시민불복종에서 공리주의를 얘기하든 하다못해 이 자연 윤리에서 여기 공리주의를 얘기하든 결국 결과를 봐. 그러니 시민불복종 그 결과의 좋음에게 정당화된다? 5가 되는 거야. 그걸 해외 원조로 가보자. 결과와 무관할 수가 없어. 해외 원조는 그 결과와 무관하다? 말이 안 돼. 빈곤자들의 관심의 실천이다. 자, 오늘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이거죠. 싱어가 생각하는 기아의 원인은 무관심입니다. 한 번도 선지화되지 않았는데 엑셀표에는 있기는 해요. 킬마에. 기아의 원인이 무관심이야. 지금 먹고 살 게 부족해서가 아니야.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이미 충분히 먹고 살 게 많고 지금 충분히 남아 도는데 무관심해서 안 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아의 원인이 무관심이니까 얘 관심 가져라. 이건 맞아 뒤에는. 근데 결과 무관할 수가 없어.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자, 어디 볼까요? 갑이 롤스, 을이 싱어인 상황입니다. 정치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 정치제도인데 물론 입헌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이런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당연히 질서 정연한 사회니까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아까 이 무능력한 애들 무능력한 정치 체제 얘는 원조의 대상이잖아. 정치 제도 가지고 있어도 그 체제가 잘못되어 있다면 얘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될 리가 없잖아.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X. 물론 제외될 수는 있겠지. 이쪽이라면. 하지만 이쪽이라면 제외되지 않아. 국가 간의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인 악은 아니다. 맞는 말. 이건 아까 그대로 선지랑 똑같죠. 자, 리을, 디귿.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 자, 의도라는 건 동기야. 공리주의는 동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해. 선생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언제가 있어요? 자,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잘 사는 나라야. 즉 부국. 이 부국이 빈국. 아이씨, 여기에 새로운 시장을 뚫고 싶은 거야. 여기에다가 핸드폰도 좀 팔고 싶고, 여기에다가 내 자동차도 좀 팔고 싶고, 이 부국 입장에서 여기다가 뭐 인터넷도 깔고 싶고, 돈 좀 막 벌려고 시장을 확대하고 싶은 거야. 시장을 확대하고 싶은데 여긴 진짜 가난해서 절대 빈곤이 되게 많아. 근데 이 부국의 부회사 이럴 수 있잖아. 부전자 뭐 이런 식으로 부회사가 저기에 핸드폰 쓰는 사람도 없고 저기에 자동차 쓰는 사람도 없으니까 저기다 공장 좀 차려야 되겠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 핸드폰, 내 공장을 쓰게 하기 위하여 여기다가 돈 좀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 사회 환원도 하고 기본적으로 막 이거저거를 해가지고 나는 부회사의 핸드폰을 쓰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됐다면 괜찮습니다. 정상화된 거야. 왜? 절대 빈곤을 낮췄거든, 결과적으로. 근데 목적이 공리증진이냐? 아니야. 자기 돈 벌려고 한 거야. 싱어는 괜찮습니다. 공리주의 특성 때문이야. 갑과 을, 빈곤국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야? 효과 고려해야죠. 싱어 같은 경우에.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의 같은 경우. 효과 고려, 결과 고려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선생님이 한 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우리 오늘 되게 시간 많이 들여서 9월 모의고사 이제 해설을 했어. 근데 이 9월 모의고사 이 분석은 실제로 이 정도의 분석을 할 일은 이제 수능 때까지는 없어.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애기들이 써봐 풀 때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 거야. 애기들이 써봐를 풀기 전에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슬들이 다 채워져 있어야 돼. 물론 중간중간 비워지는 걸 써봐를 가지고 채우는 것도 있지. 근데 그 구슬이 너무 부족하면 풀 수가 없어. 그 구슬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킬마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전에 모의고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기출문제 분석서 그런 거 가지고도 채울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만큼의 구슬이 있었는데 생각을 잘못해서 틀렸어요.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슬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이 구슬을 있기는 한데 꿰는 게 부족한 건지 생각보다 1대1 대응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킬마를 해도 이 선지랑 똑같은 선지가 나오진 않아. 물론 중간중간 있기는 하죠. 누가 봐도 똑같은 선지들이. 하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의 조합을 통해 답을 골라낼 수 있단 말이야. 갑자기 생뚱맞게 어디 원전에서 가지고 오는 내용은 없으니까. 그러려면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기. 그리고 내가 이걸 채워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채워진 내용들을 선지가 나왔을 때 그런 조합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15분 쉬었다가 이제 오늘 봤던 전국 9회 문제 풀게요. 질문할 거 있으면 앞에 나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네?